자, 그럼 이제 진도 계속 나갑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 제2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땡땡하고요. 연동제라고 적자. 연동제. 함께 동반한다. 이 뜻이에요. 연동제. 요 2절에서 한 문제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를 합니다. 이때 기반시설을 함께 따라 붙이자. 요걸 연동시키자 이거. 연동시키자. 연동제. 함께 동반하자. 그럼 개발 행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 하면은 도로나 학교입니다. 도로나 학교를 함께 따라 붙이자 이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요. 도로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대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을 함께 따라 붙임으로 해서 난개발을 막자는 거예요. 목적은 난개발 방지. 난개발을 막겠다. 이런 제도에 우리 국토 보면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일단 이렇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하면은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역이 정되면 기준을 완화할 듯 합니까? 강화할 듯 합니까?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자 그랬으니까. 강화하겠죠?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화문 지역을 떠올리세요. 광화문. 실제로 광화문에 이 구역이 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이니까 시내 중심부라고 봐야죠. 광화문을 연상하시고요. 자, 광화문 지역은 시내 중심부입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질 수 있다 없다? 있죠. 광화문에 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연동제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따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광화문 지역은 시내 중심부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쉬워요, 곤란해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겠죠? 시내 중심부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곤란하니까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기반시설이 곤란한 상태에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겠죠? 개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즉 건폐율을 강화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용적률은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높이를 반으로 뚝 떨궈뜨림으로써 난개발을 막자는 거죠. 기준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런 취지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개발도를 떨어뜨리자 이거예요. 이게 곤란하니까 개발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떨어뜨리자.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하자. 그렇다면 이 구역의 지정을 볼까요? 지정은 심의를 거쳐서 유기인이 정한다. 그럼 지정의 대상을 볼까요? 지정의 대상은 중심부예요, 변두리예요? 중심부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그 대상이 됩니다. 변두리인 녹지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녹지지역은 X입니다. 변두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것만 딱 알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그러니까 취지는 개발의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이 곤란하니 개발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자. 요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나오죠. 어디를 떠올리자고요? 중심부 광화문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의의를 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나옵니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강화 밑줄. 강화 적용하여 지정하는 구역 말한다. 두 번째, 지정은 누가 한다? 유기인이 정한다. 세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은 중심부를 떠올리시고 주거, 상업, 공업적 밑줄 딱 세요. 거기다 녹지 지역은 X입니다. 녹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녹지정은 X입니다. 괄호 4번. 지정의 기준, 기준의 동그라미. 책을 딱딱딱 떨어지게 잘 써놨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국토부. 국토부가 정하는데 이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기준의 박스를 보면 가나, 다라, 마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나부터 마까지 네 가지를 묶으세요. 나부터 마까지. 과연 어떨 때 이 구역을 정할 수 있을까? 나번도 20%, 다번은 2년, 라번 2년, 마번은 2년에 20%. 기준치의 숫자가 다 2자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형광펜을 딱 꺼내 가지고요. 두툼하게 그 4개 묶은 데다가 2자를 딱 써주는 거야. 2자. 기준은 2자로 시작된다 이렇게. 기준은 2자입니다. 20%나 2년인데 하나만 제가 설명할게요. 나번을 보자고요.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합니다. 도로가 20% 이상 미달돼요. 그러니 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심부예요. 도로 설치가 곤란해요. 그리고 어떡하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숫자는 2자다. 그럼 만약에 30%로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또 틀리기는. 20% 이상이니까 30도 되고 40 되는 거죠. 그러나 기준이 30g 안 되죠. 기준은 정확히 20 이상이고 30, 40도 그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괄호 5번으로 갑니다. 지정 절차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6인이 정하는데 이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6인이니까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6인이 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괄호 6번 내려갑니다. 지정고시 효과로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거죠. 이 구역이 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 용적률은 최대 얼마? 50%까지 강화합니다. 기존 높이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자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반시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끝냈습니다. 일단 요번 단계는 이름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구역이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준을 강화한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한다는 건 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여기는 신도시 개발지. 신도시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도시 개발지니까 주로 변두리가 대상이다. 자,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신도시 개발지가 있습니다. 6인이 있었어요. 시행자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지니까 시행자가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많이 하는 거죠. 개발을 하니까 연동제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죠. 학교나 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6인이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자, 자기 관할 구역을 딱 보니까 신도시를 막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을 막 합니다. 기반시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 6인은 이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딱 지정합니다. 딱 지정해서 시행자에게 그러는 거죠. 네가 개발하니까 네가 기반시설을 부담해라고 얘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구역 6인이 정한다고요. 그럼 이 구역이 딱 지정됐습니다. 지정되고요. 6인이 시행자에게 네가 알아서 설치해라 그러면 얘가 잘 알아서 설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꼼짝 못하게 6인이 계획을 또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6인이 만든다고요. 그럼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자세하냐? 이 계획을 보면 시행자야 도로를 언제까지 설치해 구체적 시기를 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이 계획대로 설치를 함으로써 체계적 설치를 유도하자는 거죠. 구역도 계획도 다 6인이 만든다. 중요한 건 구역이 만들어졌으면 1년 안에 계획이 따라 나와야 돼요. 빠른 기간 내 계획을 만들어서 설치하라는 얘기죠. 요 기간 안에 계획이 안 따라 나오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또 하나. 여기가 무슨 구역이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시행자에게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개인이 집을 짓단 말이에요. 개인이 건물을 짓니다. 이 구역 안에서 개인이 건물을 쳐요.
이런 개인에게 야 너도 도로 깔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도로 깔 수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6인이 A에게 돈을 걷는 거예요. 돈을 걷어놨다가 그 돈으로 필요한 차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역에 지정되면 돈을 또 내요.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냅니다. 개인은 비용을 내는 거죠. 이 돈 갖고 설치하겠다.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아래 건 말이죠. 구역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비용도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얘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최근 이쪽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구역은 무슨 취지가 있나요? 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죠?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구역은 연동제로서 취지는 같습니다만 방향은 반대죠. 얘는 뭐라고요?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개발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얘는요.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얘하고 얘는 중심부, 얘는 변두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곳에 중복될 수 없겠죠. 얘는 변두리, 요건 중심부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극이에요. 중복되지 않는다. 확인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요. 개발 밀도 권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네요. 외에다 색깔 딱 칠하자. 서로 상극이니까 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는 구역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많이 하니까. 자, 이제 괄호 2번. 이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6인. 6인이 정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겁니다. 지정의 대상을 살피면 박스에 가나다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이 이 구역의 대상인데 잘 생각해 봐요. 신도시 개발지가 대상이라고요? 그럼 신도시 개발지는 기준이 완화되는 곳일까요? 강화되는 곳일까요? 완화되고 규제가 해제되는 이쪽이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박스 가번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완화와 해제라 각각 밑줄. 나번.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가 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화와 해제라 각각 밑줄.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쪽이 대상이다. 거기다 강화가 들어가면 틀리죠. 기준이 강화되는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번에 기읍과 니은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숫자가 이자네. 20%, 20%. 형광펜으로 큼지막하게 이자를 또 써놓자. 아까 것도 이자, 지금 것도 이자예요. 그럼 기읍번의 20%는 뭐다?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거예요.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개발이 기다리고 있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니은번의 20%는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인구가요 20% 이상 증가했으면 엄청난 개발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슨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지정의 기준, 기준의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데 박스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1번에 10만 제곱 이상을 확인하자. 최소한 이 구역을 정하려면 10만 제곱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만 이상이 되어야 신도시 계급이라 이거죠. 잠깐 여기 보시고. 자, 이 구역과 이 구역이 정됐다고 쳤을 때 이 지역 주민은요. 여기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기 관심이 많을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여기에 관심 많겠죠? 왜 여기 관심 많을까요? 이 주민이? 깨딱 잘못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이 구역에서 건물 질 때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 주민은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역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6인이 정한다. 그러나 이 구역은 돈 내는 게 없으니까 심의 거쳐서 6인이 정하지만 이건 돈을 내니까 주민 의견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이제 4번의 지정 절차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믿으시고요.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심의라 매출. 주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서 6인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3번에 계획이 나오죠. 무슨 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건 시행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계획이니까 누가 수립한다? 6인이 수립한다. 만약에 이 계획을 시행자에게 만들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대충 만들겠죠.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계획도 6인이 만든다. 이제 쪽거로 4번 내려갑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고시가 되면 1년 보일 거예요. 1년 동안에 딱 치고요.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이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1년입니다. 빠른 기간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맨날 시험에 2년으로 낸다고요. 틀리는 거예요. 1년입니다. 숫자가 슬슬 압박하지 않나요, 이제? 1년 나왔고요. 2년 나왔었나, 오늘요? 2년. 들어본 것 같죠? 10년 나온 것 같아요. 20년 나왔죠? 그죠? 들어본 것 같죠? 뭔지는 몰라도, 그죠? 이건 1년입니다. 자, 이제 괄호 4번으로 갈까요? 무슨 비용이 나옵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부가 대상을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일 때 이 돈을 냅니다. 세 군데 비주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200제곱 초과 그리고 신축과 증축입니다. 그런 자 이 돈 냅니다. 반드시 이 돈은 어느 구역에 건축할 때 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규모가 큰 걸 건축할 때죠. 200제곱을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과 증축. 신축도 새롭게 지어지는 거고요. 증축도 늘어난 부분은 새롭게 짓는 개념이잖아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 아니에요. 신축, 증축 이럴 때 이 돈을 낸다. 책을 갖다가 한 장 딱 넘겨놓으시고요.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자, 이 구역에서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 이 돈을 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 돈은 내세요라고 누가 부과한다? 6인이 A에게 내라고 부과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A가 건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돈을 내라라고 6인이 부과합니다. 그럼 A는 언제까지 내야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내는 거죠. 공사 끝났을 때 아까 준공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우리 건축물에서는 준공검사라고 안 해요.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건축법은요. 공사 끝났을 때 이거라고 안 해요.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얘가 돈을 내야 돼. 이건 무언의 압박입니다. 얘가 만약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 돈을 안 내면 6인은 사용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무언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자. 4번 내려가서 부가 및 납부가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요. 4번에 부가 및 납부가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부가 및 납부 기한. 6일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나오죠. 2개월 이내 이 돈을 부과하고요.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 돈을 내는 겁니다. 3번의 가번 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도 되고요. 신용카드 되고요. 직불카드 됩니다. 심지어는 토지와 같은 물납도 가능합니다. 뭐든지 갖고 와라 이거 받아주겠다 이거죠. 얼마나 안 내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뭐든지 갖고 와라 받겠다 이 뜻이에요. 물납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동그라미 4번 찾았죠?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가 나오죠. 자, 가번을 끝부분을 보면 1년 범위에서 납부기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 2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 딱딱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이 정도 해서 국토범위로 맞추겠습니다. 국토범위로 맞추고요. 도시개발법 들어갈게요. 150페이지 피는 거예요. 잘 됩니까 지금 뒤에? 네? 안 되면 야간에 또 나와야 돼. 야간 촬영해야죠 뭐.
자, 150페이지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이죠. 도시개발법. 국토법률을 마치고 도시개발법 갑니다. 6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6개 중에서 4개만 맞겠다라고 득점의 목표를 잡습니다. 5개를 맞겠다고 하면 너무 많은 걸 외워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어렵습니다. 2개를 과감히 버린다라고 4개만 맞는다. 이 법은 사업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뭐냐면 신도시를 개발한다. 신도시 개발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요즘에 신도시 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많이 했었죠. 그럼 신도시 개발은 변두리에서 할까요? 중심부에서 할까요? 주로? 변두리죠. 주로 변두리에 논과 밭을 싹 다 밀어서 택지로 만든다든지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대상. 변두리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채밖에 없는 거죠. 토지를 미는 거죠. 토목 사업입니다. 건축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토목 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주택단지만을 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에서는 부족한 주택난을 위해서 주로 주택단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관광단지나 물류단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시개발 사업은요, 최우선시하는 게 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보면 항시 앞에 명칭이 붙어요. 뭐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백오 신도시 이렇게 명칭이 붙잖아요.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사업의 범위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 이 구역에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고 해요. 이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는 둘로 나눴을 때 원칙은 시도지사의 대도시장,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고요.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자가 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105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105은 행정구역이 인천이에요, 시흥이에요? 시흥시죠? 그럼 105세 신도시 개발할 때 구역 정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정했을까요? 시흥시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경기도지사가 정했겠죠. 그죠? 그렇게. 자, 그래서 구역의 우선권을 갖고요. 이 구역을 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했으므로 얘가 대부분 행위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행위자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누구 합니까? 누구 합니까? 그러면 그냥 지정권자 그러면 90% 맞는 거예요. 대부분 얘가 한다. 세 번째. 그럼 사업하는 시행 방식이 있을 거예요. 시행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딱 세 가지. 혼용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강의는 구역 정도 하고요. 시행자까지만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요건 자세히 필기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세요.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게 한다? 수용이 뭐 하는 거예요? 수용이. 배웠잖아, 지난번에. 토지를 뺏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 시행자고요. 여러분들이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제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서 내쫓는 거예요. 수용은 뺏는 거잖아요. 보상해서 뺏는 거죠. 보상해주고 내쫓아요. 그럼 제가 이 땅이 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반듯반듯하게 땅을 택지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 이게 수용 사용 방식.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선 단점부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아도 동네를 떠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죠.
또 하나,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넓은 땅을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보상비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 또한 만만치 않죠. 제가 이제 보상해서 여러분들 다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업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왈가불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동네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신속하고 편하게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시행이 가장 큰 장점이죠. 사업을 빨리 할 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뭐 동탄이나 판교나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었죠. 이제 환지 방식. 환지가 무슨 뜻이다? 토지로 바꿔준다 이거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시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 제가 여러분들 땅을 뺏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죠. 여러분들 땅을 새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흔 땅을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 그럼 여러분들 입장은 좋아요, 싫어요? 좋겠죠. 내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올드를 뉴로 바꿔준다. 흔 땅을 새 땅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방식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토지 소유자는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새 땅을 줄 때 서로 좋은 땅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분배가 무지 복잡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새 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지 방식하면 우리 동네 잔치한다. 동네 잔치라고 보자. 동네 잔치 이렇게.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미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식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배우니까 개략적으로만 이해하시고요. 세 가지 방식 중에 동네 잔치가 뭐라고요? 환지 방식.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고 책을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죠. 02번에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정의가 나오네요.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정고시라 밑줄 딱 치고요. 누가 지정고시한다? 누구?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정권자라고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에 있는 단지나 시가지 조성의 밑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목사업이란 얘기죠. 자, 묻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구역 안에서만 할까요? 밖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고 싶잖아요. 근데 법조를 읽었잖아,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구역에서만 하는 겁니다. 법에 딱 제시가 돼 있죠? 구역에서만 시행한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넘기지 말고요. 151페이지 제목을 봐야 되겠네요. 151 맨 위에 02장이 나오죠? 거기에 괄호 속에 무슨 계획이 나오나요? 개발 계획이라고 나오죠? 밑줄 치고요. 요 계획의 뜻을 좀 적자. 받아 적으세요.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 개요라는 건 아우트라인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개요를 정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그려주는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그럼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누구? 지정권자. 누구 그럼 지정권자 나오는데요.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장 또 넘기시고요.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원칙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자, 숫자 보자.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죠. 자, 뭐 할 때 이 동의 받는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요.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 동의? 3분의 2, 2분의 1. 자,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 계획 만들 때는 동네 주민에게 동의를 얻고 라는 거예요. 동네 잔치니까. 대개 이제 공법에서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온다. 앞쪽 분수는 면적에 대한 동의, 뒤쪽 분수는 총수라고 했죠?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럼 3분의 2와 2분의 1이 동시 충족일까요? 선택적 충족일까요? 동시죠? 그러니까 와로 돼 있나 보세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그랬잖아요. 와에다 색깔 딱 칠하자. 이걸 또는으로 바꾸면 그대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15회 때요. 3분의 2, 2분의 1을 주고요. 또는으로 살짝 바꿔놨죠. 그 당시 다 틀렸죠. 뭐 숫자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와도 봐야 돼요. 와도.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기능의 서로 조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맨 밑에. 그다음 땡땡하고요. 복합적 기능이라고 적자. 복합적 기능. 화살표 딱 치고 자족도시. 복합적 기능이고요. 자족도시. 자족도시라는 건 스스로를 충족하는 도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면적이 무지 커요. 무지 큽니다. 여기에 이제 계획을 만들 때 주거단지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거단지만 만들고 교육 같은 걸 전혀 없으면, 상업 기능이 전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타 도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지역에 개발 계획 만들 때는 주거뿐 아니라 교육, 상업, 유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 기능을 가져야만 스스로 충족되는 자족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자, 그게 면적이 얼마라고요? 330만 이상 밑줄 딱 치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해당 구역에 주거, 생산, 교육, 유통이라기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복합적 기능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제곱미터를 3.3 나누면 평수가 돼요. 100만 평이죠? 100만 평 이상일 때입니다. 여기 105 신도시도 100만 평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기능이에요. 자,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 넘깁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입니다. 03장, 3장 제목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별표 2개 쳐주세요. 구역 쪽은 가장 우선권이 있어요. 중요도가 커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겁니다. 자, 책을 한 장 또 넘기시고요. 이제 지정권자가 나오네요. 구역을 지정한 자를 지정권자라고 해요. 원칙 땡땡 뭐라고 써 있죠? 시도나 대도시. 확인해 주시고요. 시도나 대도시. 2번의 예외는 누가 나온다? 국토부. 국토부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인데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그 가운데쯤에 심화학습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구역을 정하려고 봤더니 2개 이상이 걸치고 있어요. 이때는 관계 시도나 대도시장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여 정할 자를 정한다는 거죠. 둘이 협의해서 이번에 네가 정해, 이번에 내가 할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칙이 중요합니까? 예외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하다고요?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예외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다시 한번. 구역을 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한다. 원칙은 누구?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누구? 국토부. 예외가 중요한데 또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5개. 오지선다에 딱 들어맞죠?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5개에다가 숫자 있는 거. 그럼 순서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요. 숫자만 살짝 바꿔요. 정답 3번이야. 그래서 무조건이가. 출제되면 3번이에요 답이. 역대 그랬었고요. 자, 그럼 어떨 때 국토부가 예외적으로 정하는지. 자, 1번 봅니다.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형광펜으로 국가에다 색을 딱 칠하자. 공식이죠 이거?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회장이 요청했다. 요청 색깔 딱 칠하자. 누가 누구한테 요청했다고요? 중앙행정위원회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앙행정위원회 장그라면
장관을 얘기하잖아요. 장관이니까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장관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곳을 관광단지를 만들 테니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잡았고 요청 잡았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기관의 장 밑줄 딱 치고,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기관의 장 30마 이상 밑줄 치고, 국가기관 밀접한 걸 밑줄. 그러한 구역정을 제한한다. 제한의 색을 딱 칠하세요. 잘 봐야 돼요. 3번이 답이 가능성이 크니까. 누가 제한한다고요?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기관의 장.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기관 밀접한 거를 제한할 때입니다. 제한. 국토부에게 제한할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아까 말이죠.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을 때 협의를 하여 정할 자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4번은 뭡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정한다. 4번 끝에다가요, 협의 X라고 딱 써주시고요. 거기를 색깔을 딱 칠해보세요. 협의 X. 그럴 때 국토부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천재지변이 나오네요. 대단히 긴급한 경우니까 국토부입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하자. 원칙은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인데요. 5개 불러보자.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천재지변. 입에 물고 다녀야 돼, 이건. 5개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천재지변일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162페이지 옵니다. 162. 맨 밑에 괄호 1번 지정 규모 나오네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라고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치를 외우는 겁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풀어드릴게요. 얼마 이상일 때 구역을 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도시적이 나오죠. 도시적과 도시적 밖이 나오죠. 도시적 밖이면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도시적을 다시 나누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으로 나눠진다. 녹지가 다시 또 3칸으로 나눠지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도시적을 잘 보세요. 도표를 보면 뭐만 3만이고 나머지는 다 1만이죠. 공업지역만 3만 제곱 이상일 때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1만이에요. 1만.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녹지 중에 보전 녹지는 지금 없잖아. 거기요. 안 나오죠? 보전 녹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의를 보세요. 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구역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전 녹지는 보존도가 세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 도시적일 때 지정 규모는 공업만 3만이고 나머지 다 1만이에요. 왜 공업이 클 수밖에 없다?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니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공업만 3만이고 나머지는 다 1만, 보존녹지는 정할 수 없다. 도시적 바깥 경우는 30만 이상이죠. 이럴 때 구역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숫자도 가끔 출제가 나옵니다. 이제 숫자가 서서히 또 압박하네요. 1만 나왔죠? 3만 보였고요. 30만도 나왔고요. 아까 330만도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뭐에 해당준을 얘기해야지. 자, 1만이 뭐다? 1만.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3만이요. 공업지역. 30만은 도시적 밖. 330만이 뭐죠? 복합적 기능의 자족도시였었죠. 해결하셨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겨줍니다. 또 한 장을 넘기시죠. 페이지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166. 거기 이제 03번에 지정 절차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인데요. 이건 제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1번 기초조사. 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요. 2번 주민 의견을 듣고요.
오른쪽 3번에 공청회는 빨간펜 밑줄. 공청회 하고요. 4번에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청회 하면요. 우리 국토법률에서요. 계획을 만들 때 공청회 있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 때 공청회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뭐죠? 구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옆에다가 받아 적자. 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뿐이다. 느낌표 2개 빵빵. 구역을 지정할 때요. 공청회라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 구역뿐이다. 그 정도로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좀 볼까요? 개최 의무에 100만 이상 보이나요? 구역의 규모가 100만 제곱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00만이 안 되면 개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5개 나옵니다. 1만이 뭐죠? 1만 제곱 이상.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3만 제곱 이상은요? 공업지역. 30만 제곱은 도시적 외. 100만 제곱 이상은 공청회 의무. 330만은 복합적 기능. 이 5개 숫자 중에서 100만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공청회 의무적 개최는 100만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까지 정리했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1번 제목을 보니까요.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의제에다가 간주한다. 의제는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지역은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개발지역.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요. 그럼 잘 보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딱 정합니다. 대개 도시개발구역은 변들이 많이 정되겠죠. 도시개발구역에 딱 하니 정되면 여기는 개발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또 살기 좋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에 딱 정되면 이 지역을 개발의 지역인 도시적, 살기 좋은 동네 지구단위구역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 확인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고시된 경우 그다음 밑줄 딱 치고, 도시개발구역이 정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도 막 할 것이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온다. 밑줄 딱 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2개적으로 간주합니다. 개발의 대표적 도시지역, 살기 좋은 동네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2가지 배운 거죠. 개요를 잡는 개발계획 배웠고요. 구역까지 정했습니다. 이제 시행자가 나올 것이고 사업을 시행할 텐데 책을 갖다가 2장 넘겨놓으시고요. 2장 넘겨놓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